나는 김지원, 32살이다. 지난 10년간 박가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그 전에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공인회계사였다. 결혼할 때 박민주는 내 재능은 집안을 지키는 데 써야 해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에 속아 직장을 그만뒀다. 당시 박가는 비두로 숨막히던 상태였어. 박민호의 유학비, 시어머니의 심장수술비, 심지어 박민준이 타는 BMW의 할부금까지 모두 내 월세와 저축으로 지불했다. 나는 3년째 새 옷을 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매달 명품 가방을 구매하며 며느리 돈으로 산 거라 마음 편해라고 웃었다.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실 공기가 차갑다. 테이블 반대편에 박민준이 앉아있고 그 옆에는 배가 4달 정도 나온 정유진이 기댄다.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건포도를 꺼내 정유진 입에 직접 넣어주는 모습은 마치 액자 속 가족 같았다. 유진아, 이건 제주도에서 직접 살아온 건포도야. 아이가 똑똑해질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나한테는 결코 들었던 적 없는 온화함이다. 나는 마치 방 안의 공기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박민준이 카펜터를 앞으로 밀어냈다. 흰색 용지 위에는 기혼합의서라고 적힌 글씨가 눈에 띈다. 지원아, 서명해. 좋은 만남이었고 좋게 끝내자 그의 목소리는 경쾌해서 이혼이 마치 여행 끝나는 일처럼 들렸다. 유진이 몸이 무거워 오래 앉아있을 수 없어. 나는 협의서를 펼치지 않았다. 항목을 외울 필요도 없었다. 박민주는 나에게 부양권 없음, 재산분할 영원, 가구 물건은 박가 소유라고 적었을 거다. 지난주 박민준의 핸드폰을 뒤져봤을 때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가 정유진에게 그녀는 10년 동안 돈주머니였지, 이제 쓸모없어졌어라고 말한 목소리는 내 폰 속에 저장되어 있다. USB에 복사한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시어머니가 나의 저축을 빌려 투자했다가 손실난 계좌 기록까지 모두 있다. 왜 안 봐? 박민준이 살짝 화를 냈다. 정유진이 그의 팔을 살짝 잡아주고 오빠, 지원 언니도 속상하잖아라고 속삭였지만 그 눈빛은 나를 향해 경멸했다. 그녀는 지난달 시어머니가 선물한 구찌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돈은 나의 연봉으로 낸 보험금이었다. 시어머니가 이혼하면 너 같은 돈 없는 여자는 누가 구해? 서명하는 게 똑똑한 선택이야 라고 말할 때 나는 마침 창밖으로 봤다. 가정법원 앞 나무가 가을잎을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죽은 잎사귀처럼 나도 과거의 삶에서 떨어져야 했다. 나는 협의서를 다시 박민준에게 밀어냈다. 이건 안 된다. 내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다. 10년간 참아왔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박민준의 눈이 뜨거워졌다. 김지원, 너 뭐 장난해? 이대로 갈라지면 넌 집도 없고 돈도 없어. 그건 내 문제다. 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김 변호사라고 저장된 연락처가 보였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매일 밤 혼자 법원 도서관에 갔고 3명의 변호사와 상담했으며 모든 증거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었다. 정유진이 입을 열었다. 지원 언니, 오빠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아이가 있잖아. 아이. 나는 드디어 그녀를 직접 쳐다봤다. 박민준이 너랑 만나기 시작했을 때 아직 나랑 동침을 하고 있었어.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봤어? 정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시어머니가 독설하지 마. 유진은 순수한 아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박민준이 김지원, 너 지금 미쳤어? 라고 외칠 때 나는 협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김 변호사가 입장했고 그의 손에는 법원에 제출할 준비가 된 재산 청구서가 있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메고 김 변호사 뒤에 섰다. 박민준, 다음 주 재판날 봐. 그때는 오늘보다 훨씬 더 불편한 일이 기다릴 거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한 번도 다시 보지 않고 협의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햇살이 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 쥐고 있던 USB가 살짝 차갑다. 이 작은 기기 안에는 박가의 모든 비극이 담겨 있다. 10년간 난 돈주머니였지만 이제는 칼날이 될 거다. 첫 번째 타겟은 박민호다. 그가 미국에서 쓰는 학비 카드는 내가 주인인데 다음 주부터 그 카드는 하나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법원 앞 길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갑다. 나는 김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다음 주 재판 준비는 잘 되고 계시죠? 라고 물었다. 네, 재산 청구서와 증거 목록은 모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민준 씨 측이 반박할 여지는 거의 없어요. 김 변호사의 말은 안심시켰지만 나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했다. 10년간 박가에게 주는 피를 갚아받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못할 것이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왔을 때 박민준의 전화가 왔다. 나는 통화를 거절하고 음성 메시지로 바꿨다. 김지원, 너 방금 뭐 말했어? 그런 소리 하면 너도 손해볼 거야. 목소리가 거칠었고 배경에서는 시어머니의 욕설이 들렸다. 나는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런 음성도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차 안에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뜨는 엑셀 파일에는 박가가 나에게 빌린 돈의 명세이 꼼꼼하게 적혀 있다. 2018년 박민호 유학비 500만 원, 2020년 시어머니 심장수술비 1200만 원, 2022년 박민준 차량 할부금 800만 원, 총액은 5,800만 원이었다. 이 돈은 모두 나의 직장 시절 저축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결혼식비였다. 박민준은 한 번도 갚으려 한 마음이 없었고 심지어 며느리 돈이랑 시어머니 돈이 뭐 다른 거야라고 말했었다. 나는 한국국민은행 탭을 열었다. 박민호의 부속카드 상태를 확인했다. 아직 사용 가능이라고 나오지만 내가 설정한 다음 주 월요일 0시에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했다. 김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사 통지서는 이미 은행에 팩스로 보냈고 박민호 씨가 사용하는 부속카드는 김지원 씨의 개인 재산으로 지급된 것이며 이혼 절차 중이므로 사용 중지 요청이라고 명시했다. 은행 측은 확인 메일을 보내왔고 절대로 뒤집을 수 없는 절차였다.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박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었고 너 왜 안 받아? 유진이가 속상해서 울고 있어라고 소리쳤다. 나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가 문을 붙잡았다. 그 협의서에 서명해야 해. 너 만약 재판까지 가면 법원비도 많이 들 거야. 너한테 그런 돈 있니?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떼었다. 박민준, 나는 5,800만 원을 너희 가족에게 줬어.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재판을 해야 해. 그리고 너는 정유진 씨와 불륜을 저질렀으므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거다. 내 목소리는 평평했지만 그의 눈에는 놀람이 가득 찼다. 그는 나를 항상 순순히 따라오는 여자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 돈을 기억해? 그건 오래된 거잖아. 나는 공인회계사였어. 나는 문을 완전히 열고 내가 내 핸드폰을 뒤지는 걸 모르는 줄 알았어? 그때 너의 불륜 사진과 메시지도 다 저장했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다. 나는 그를 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세게 닫았다. 문밖에서 박민준의 욕설이 들렸지만 나는 웃었다. 이제 게임은 내가 주도한다. 저녁에는 재무 컨설턴트인 이수진 씨의 전화가 왔다. 지원 언니, 박민준 씨의 회사 계좌를 확인했는데 최근에 300만 원을 정유진 씨 계좌로 이체했어요. 이것도 증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은 나의 대학교 동창생이었고 내가 이혼 계획을 털어놓았을 때 나도 도와줄게라고 즉시 동의했다. 또 시어머니가 명품 가게에서 빚을 지고 있는 거 확인했어요. 대략 200만 원 정도예요. 나는 이수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진아, 다음 주 재판 전에 이 모든 걸 정리해줘.
박가가 어떻게 나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해. 알았어요, 언니. 그런데 박민호 씨 미국에서 카드 안 통하면 곧 연락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달이 떠 있었고 그 빛은 차갑지만 확실했다. 그냥 받아들이게 해. 그가 처음으로 겪는 좌절이니까 나는 USB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이 USB는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결혼 기념품이었다. 처음에는 사진을 저장하려고 샀지만 이제는 박가의 죄책을 증명하는 무기가 되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다음 주 재판날,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준, 시어머니, 박민호, 그리고 정유진. 너희가 나에게 준 고통을 모두 갚아받을 거다. 월요일 새벽 1시 반, 핸드폰이 귀를 괴롭혔다. 화면에는 민호라고 뜨는 이름이 자목했다. 나는 3번 뒤에 통화를 받았다. 배경음악이 시끄러웠고 그의 목소리는 함성에 가깝다. 언니, 카드가 안 통해. 나 지금 LA몰에서 여친 선물 사려는데 카드 리더기에서 계속 거절된다고 해.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다. 아, 그래. 어떤 카드야? 내가 준 부속카드야. 아니면 내가 뭘 써? 시어머니가 준 카드는 작년부터 한도 초과해서 못 쓰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민호 준 카드는 박민준의 주카드 부속품이었고 작년 말에 박민준이 직장에서 성과급을 받지 못해서 한도를 낮췄기 때문이다. 그 카드는 내가 주는 거라 이제 쓸 수 없어. 내 목소리는 아무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나랑 박민준이 이혼 중이니까 부속카드는 내 개인 재산이므로 사용 중지시켰어. 뭐? 박민호의 함성이 폭발했다. 그럼 나 여친 선물 어떡해? 그리고 다음 달 학비도 그 카드로 내야 해. 언니, 너 미쳤어. 시어머니 아는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1200만 원을 빌렸어. 그 돈을 갚으면 카드 사용을 다시 생각해 줄 수도 있어.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배경에서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오빠, 뭐야? 카드 안 된다고? 라고 묻는 건 그의 여친일 테다. 김지원, 너 이러면 안 돼. 박민호가 소리쳤지만 나는 통화를 끊었다. 바로 다음에 박민준의 전화가 왔지만 나는 통화 기록조차 지웠다. 이제 그들의 패닉은 나의 계획 속에 있는 부분일 뿐이다. 아침 9시 이수진의 카톡이 왔다. 언니, 시어머니가 명품가게 샤넬 명동점에서 200만 원 빚을 지고 있는 거 확인했어. 가게 측에서 연락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갚아줄 거다라고 말했어. 뒤에는 가게에서 보낸 증빙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새 핸드백을 사고 싶어서 할부로 구매한 내역이 명확했다. 구매일자는 지난주, 바로 이혼 조정 전날이었다. 나는 이수진에게 가게 측의 변호사 통지서를 보내. 김지원은 박가와 경제적 관계가 없으므로 박모, 시어머니, 시의 개인 빚은 본인이 책임져야 함이라고 알려줘. 라고 답했다. 이수진은 잘 왔어요, 언니. 또 박민준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500만 원 받았는데 정유진 계좌로 다 보냈어. 이것도 증거로 추가했어. 라고 답했다. 오후 2시 문벨이 울렸다. 카메라를 보니 시어머니와 정유진이 함께 왔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었고 정유진은 배를 살짝 감싸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김지원. 너 왜 민호 카드 안 되게 해? 시어머니의 소리가 벽을 통과할 것 같았다. 그 아이 학비 어떡해? 너 이러면 불효야. 시어머니, 나는 1200만 원을 빌려줬어. 그 돈을 갚으면 민호 카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그대로 대답했다.
그리고 샤넬 명동점에서 200만 원 빚을 지고 며느리가 갚아준다고 말한 거 알아. 그건 너의 개인 빚이니까 스스로 갚아. 문 밖에서 정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 언니, 우리 이제 힘들어요. 오빠 보너스도 나한테 주고 민호 오빠 학비도 없고 제가 예약한 고급 산부인과 진료비도 못 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야 그들이 나의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다. 나는 인터폰을 끌었다. 시어머니의 욕설과 정유진의 슬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USB를 다시 연결해서 증거 파일을 최종 확인했다. 박민준의 불륜 사진 12장, 금전 이체 기록 37건, 시어머니의 빌림 기록 15건, 박민호의 카드 사용 명세 100건 이상. 이 모든 건이 법정에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총알이다. 저녁에 김 변호사가 전화했다. 지원 씨, 박민준 측 변호사가 연락했어. 협의로 해결하자고 말했어. 300만 원만 돌려주고 이혼하게 하겠다고. 나는 웃었다. 김 변호사, 나는 5,800만 원을 원해. 그리고 배우자 손해배상금 1,000만 원도 추가할 거다. 이 조건으로만 협의할 수 있어? 김 변호사가 약간 놀란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하면 재판이 불가피해요. 하지만 우리 증거가 충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알고 있어?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질 무렵이었고 하늘은 붉었다. 이 색깔은 그들의 잘못을 벌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색깔이기도 했다. 재판날까지 모든 걸 준비해 주세요. 나는 그들에게 모든 걸 돌려받을 거다.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 작은 기기는 이제 나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박민준이 내가 순순한 며느리라고 생각한 건 그들에게 가장 큰 잘못이었다. 내가 공인회계사로 가진 세심함과 논리력은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갚아받는 복수의 무기로 변했고 재판날이면 그 무기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김 변호사의 전화가 끊긴 지 1시간 만에 박민준의 카톡이 날아왔다. 김지원, 너 정말 미쳤어. 6,800만 원. 그런 돈 없어. 너 그냥 서명하면 500만 원 줄게. 이게 마지막 제안이야. 뒤에는 정유진이 배를 안고 웃는 사진이 첨부됐다. 글자는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 내가 방해하지 마였다. 나는 사진을 저장하고 카톡을 삭제했다. 이런 것도 불륜을 증명하는 간접 증거니까? 이수진이 카톡을 보냈다. 언니, 박민준이 지난주 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 중이야. 또 그의 회사 동료가 연락했어. 박민준이 직장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받는 걸 아는 거래가 있어? 이건 뇌물수수이자 세금 탈루일 수 있어.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수진아, 그 동료에게 감사하다고 전해. 그리고 그 증거를 확보해줘. 세금 탈루라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도 있잖아. 라고 답했다. 이는 나의 원래 계획에는 없던 추가 포인트였다. 박민준이 직장에서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것이다. 오후 3시, 나는 김 변호사에게 이 기록을 보냈다. 바로 전화가 왔다. 지원 씨,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예요. 박민준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게 됐어요. 법원에서 이 증거를 제출하면 그는 재산 은닉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드디어 약간의 설렘이 섞여 있었다. 10시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김지원, 너 그만해. 민호가 미국에서 돌아왔어. 학교에서 퇴학 통지서를 받았어. 너 이 책임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소리와 같았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치는 거라도 하면 내 부모님도 못 살게 해줄 거라. 나는 냉소했다. 시어머니,
1200만 원을 갚으면 민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건강하게 살고 계시니 걱정 마세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아. 내가 통화를 끄기 전에 너희 동료야. 라는 욕설이 들렸지만 나는 아무 느낌도 없었다. 10년간 들은 욕설이 너무 많아 이제는 면역이 됐다. 이수진이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언니, 내일 재판 잘 될 거예요. 은주 언니도 증언할 준비가 됐고 박민준의 회사 동료도 익명으로 증거를 제출할 거예요. 그녀는 스테이크를 나에게 건네며 내일은 이겼을 때 축하 식사로 이걸 먹어야 해라고 웃었다. 나도 몇 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잠자기 전에 나는 결혼 반지를 꺼냈다. 14K 금 반지가 검게 물든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10년간의 슬픔과 억울함을 상징하는 흔적이었다. 나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속삭였다. 내일은 너도 함께해. 그들의 잘못을 증명해줘. 재판날 아침, 가정법원 앞은 시끄러웠다. 박민준, 시어머니, 민호, 정유진이 함께 왔다. 정유진은 화장을 진하게 칠했지만 검은 눈동자는 피로함을 감출 수 없었다. 민호는 머리가 엉망이었고 나 때문에 퇴학됐어. 이제 너 어떻게 해줄 거야? 라고 박민준에게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그들을 붙잡고 재판장 앞에서 조용히 해. 라고 외쳤다. 나는 이수진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가 마주보고 인사했다. 지원아, 오늘은 꼭 이겨야 해. 은주가 나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은 따뜻했다. 이는 나의 10년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온기가였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고 먼저 박민준 측 변호사가 김지원 씨가 과도한 재산 청구를 하고 있으며 이는 박민준 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민준의 가난한 재산 명세서를 제출했고 박민준 씨는 월급 300만 원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므로 5,800만 원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박민준 씨의 주장은 전부 거짓입니다. 그는 컴퓨터를 통해 은행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김지원 씨가 박민준 씨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총 5,800만 원이며 모든 거래에 대한 영수증과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다. 시어머니는 그건 우리 가족 간의 돈이야. 지원이가 자발적으로 준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재판장이 조용하시오라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가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 이것은 박민준 씨가 정유진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박민준과 정유진이 함께 식당에 앉아 있는 사진, 호텔에서 찍은 자기 촬영 사진, 그리고 나는 지금 김지원보다 너를 더 사랑해라는 카톡 내용이 나왔다. 법정 안이 온통 속삭임 소리로 가득 찼다. 박민준이 이건 위조다. 누가 만들어낸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김 변호사는 이 사진과 카톡 내용은 통신사와 호텔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증거입니다. 위조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정유진은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재판장이 다음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시오라고 말했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눈치를 보았고 그는 이해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증거를 제출할 시간이 왔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고 법원 직원에게 건넸다. 이 USB 안에는 박민준의 재산 은닉 기록, 세금 탈루 의혹, 그리고 민호의 부속카드 남용 내역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제 진실이 모두 드러날 시간이었다. 법원 직원이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재판장의 눈은 점점 깊어졌다. 그가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느려지고 가끔 박민준을 쳐다보는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박민준 씨,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파일을 앞으로 밀었고 화면에는 아파트가 박민준 부모님 명의로 옮겨진 기록이 확대되었다. 박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건 부모님께 받은 선물이에요.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선물. 재판장이 의문스럽게 물었고 김 변호사가 즉시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이 아파트는 2023년 3월에 구매되었으며 구매 금액 1억 2천만 원 중 800만 원은 김지원 씨의 저축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은행 이체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제출한 증거는 나의 통장에서 박민준 계좌로 8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었고 이체 날짜는 아파트 구매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 돈은 우리가 빌린 거였어.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으셨습니다. 나가 직접 말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지만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민준 씨는 이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옮긴 뒤 저축이 없다고 재산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입니다. 재판장이 경건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화면에는 이제 박민준의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가 나란히 뜨였다. 이것은 박민준 씨가 고객 선물 명의로 받은 현금 5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입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 금액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뇌물수수 의혹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관련 증거를 제출했고 이제 조사 중입니다. 박민준이 의자에 무너졌다. 거짓말이야. 그건 친구에게 빌린 돈이었어. 친구의 계좌는 여기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 계좌는 고객사 직원의 개인 계좌이며 해당 날짜에 고객사에서 이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법정안이 온통 침묵이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다 김지연이 꾸민 음모야. 그녀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당신의 부속카드 사용 내역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가 인터럽트했다. 화면에는 민호가 라에서 명품 가방과 시계를 구매한 내역이 뜨고 총액은 300만 원이었다. 이 돈은 모두 제가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학비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고 하셨죠. 민호의 얼굴이 붉었다. 시어머니가 그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재판장이 정유진 씨, 당신은 증언할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다. 재판장님, 박민준 씨는 제게 김지원 씨와 이혼하면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옮겨줄 거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숨겼고 이제 제게는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그가 제게 준 돈도 모두 김지원 씨의 돈이었어요. 저는 그가 돈이 많다고 알았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박민준이 너 이 배신자. 나 때문에 라고 소리쳤지만 재판장이 법퇴를 친다. 박민준 씨, 법정 질서를 어기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은주가 증인석에 앉았다. 재판장님, 저는 박민준 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그가 김지원 씨와 이혼하려고 하며 김지원 씨가 재판에서 나빠 말하면 당신의 승진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고 박민준의 협박 목소리가 법정안에 울렸다. 재판장이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 임시휴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법관들이 뒤로 갔고 박민준이 나에게 달려왔다. 김지원, 너 이렇게 할 게 뭐야? 우리 10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봐. 그가 나의 팔을 붙잡았지만 나는 결혼 반지를 꺼냈다. 이 반지는 15만 원이었어. 너는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았지만 정유진에게는 3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죠. 나는 그의 손을 강력하게 떼었다. 10년 동안 나는 너희 가족에게 5,800만 원을 줬고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했어. 이제는 내 차례야. 시어머니가 동료야.
너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웃었다. 나는 이제부터 행복할 거고 당신들은 지옥에 갈 거예요. 휴정 시간이 끝나자 재판장이 다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지금부터 임시 판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민준의 얼굴은 하얗고 시어머니는 기도하는 듯 손을 모았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혔고 USB를 주머니에 안았다. 이 작은 기기는 이제 나의 승리를 증명할 것이고 10년간의 억울함을 씻어낼 것이다. 재판장이 법퇴를 들어올렸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될 시간이 됐다. 법퇴이 쾅 떨어지는 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결정적이었다. 첫째, 김지원 씨의 이혼 청구를 허가한다. 둘째, 박민준 씨는 김지원 씨에게 재산 반환금 5,800만 원과 배우자 손해배상금 1,200만 원을 합계 7천만 원 내에 지급한다. 셋째, 박민준 씨가 은닉한 아파트 중 50%는 김지원 씨의 소유로 인정한다. 넷째, 박민준 씨의 재산 은닉 및 세금 탈루 의혹은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박민준이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다. 시어머니는 이건 아니야. 재판장님, 오심하셨어요. 라고 소리치며 법정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보안관이 그녀를 막았다. 민호는 앉아서 머리를 껴안았고 내 미래는 망쳤어. 라는 중얼거림이 들렸다. 정유진은 눈물을 쏙 뜨고 박민준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김 변호사와 눈을 마주쳤다.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띈 것은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는 증거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고 김 변호사가 미리 설정해준 단축키를 눌렀다. 왕 부장님, 이제 해주세요. 땅끝처럼 잠잠했던 30초가 지났다. 박민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고 엄마? 왜 울어? 라고 말했지만 곧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고?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함성으로 바뀌었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보았다. 바로 다음에 민호의 핸드폰도 울렸다. 뭐야, 카드가 안 통하다고? 나 지금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 그는 소리치며 서놨지만 다시 무력하게 앉았다. 시어머니의 핸드폰도 이어서 울렸고 그녀의 비명소리는 법정 밖까지 퍼졌다. 김 변호사가 나에게 속삭였다. 은행 부장님께서 박민준 씨와 그 가족의 모든 계좌를 즉시 동결했어요. 재판 결과가 나면 7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빼내는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나는 살짝 끄덕였다.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포석이었고 박가가 돈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최종 단계였다. 박민준이 나에게 달려왔다. 김지원, 너 이건 무슨 짓이야? 계좌를 풀어줘. 유진이 진료비도 내야 하고 그건 너의 문제다. 나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나는 10년 동안 너희 가족의 돈주머니였어. 이제 너희가 스스로 살아가는 시간이 됐다. 정유진이 박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오빠, 제 산부인과 예약은 다음 주인데 비용을 어떻게 내야 해? 너는 모든 걸 맡겨라고 말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였다. 그리고 아기 물건도 하나도 안 샀어. 너 이제 뭐라고 할 거야? 박민준이 정유진의 손을 강력하게 떼었다. 너도 나를 붙잡지 마. 이 모든 건 너 때문이야. 만약 너랑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그의 말은 명백한 책임 회피였고 정유진의 눈에는 놀람과 슬픔이 뒤섞였다. 그녀는 결국 박민준에게도 버려질 운명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나는 이수진과 은주와 함께 법정을 나갔다. 문밖에 햇살이 눈부셨고 가을바람이 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이수진이 언니, 축하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말하며 나의 어깨를 칭찬했고
은주도 내일 같이 식사할까? 내가 살게라고 웃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웃었는데 이 웃음은 10년 동안 나에게 결코 찾아오지 않았던 진실한 기쁨이었다. 차 안에서 나는 USB를 꺼냈다. 이 작은 기기는 나의 모든 증거를 담고 있었고 이제는 나의 승리를 기념하는 물건이 되었다. 나는 결혼 반지를 USB와 함께 주머니에 넣었고 고마워라고 속삭였다. 이 두 가지 물건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끈이었고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였다.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박민준이 남긴 편지가 있었다. 김지원,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너도 나처럼 불행해질 거다. 나는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의 저주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나는 이제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나의 삶에 관여할 수 없었다. 저녁에 TV를 켰다. 경제 뉴스에서 XX 회사 박민준 씨, 뇌물수수 및 세금 탈루 의혹으로 조사 중이라는 기사가 뜨고 있었다. 사진 속의 박민준은 안경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의 처절함이 화면 너머로 느껴졌다. 기사에는 회사 측에서 즉시 파면 결정을 내렸다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열고 생활 컨설팅 스튜디오라는 문서를 만들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경제적 억압을 받는 여성을 위한 지원이라고 적었고 아래에는 나의 경력과 전문 분야를 적었다. 이는 나의 새로운 목표였고 10년간 겪은 고통을 다른 여성들에게는 주지 않기 위한 약속이었다. 이수진이 카톡을 보냈다. 언니, 박민준이 정유진 씨를 버렸어. 정유진 씨가 자기를 혼자 키울 거다고 말했어. 나는 정유진 씨에게 연락해. 우리 스튜디오에서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답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의 새로운 삶은 지금부터 시작됐다. USB와 결혼 반지를 책상 위에 놓고 나는 내일을 기대했다. 이른 아침 카페 창가에 정유진이 기다렸다. 배가 더 크게 나왔고 옷은 넉넉한 편안한 스타일이었지만 엉망인 머리와 침몰한 눈빛은 피로를 감출 수 없었다. 지원 언니, 어제 박민준이 저한테 연락 안 해. 아기가 배고파서 밤에 울었어. 그녀가 커피를 건드리지 않고 손으로 배를 감싸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다. 나는 미리 준비한 파일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미혼모 자녀 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 안내은행은 재판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거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엔진을 켰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10년 동안 고통을 줬어. 이제는 너의 잘못을 스스로 짊어져야 해. 신호등이 초록색이 되자 나는 차를 움직였다. 미러에서 박민준이 주저앉는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다. 그의 고통은 나의 행복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 저녁에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증거 파일을 모두 백업한 뒤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다. 스튜디오 클라이언트 관리라고 이름 붙였고 첫 번째 항목에 정유진의 이름과 정보를 입력했다. 그 옆에는 양육비 청구 진행 중 공공지원 신청 완료라고 적었다. 은주가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내 회사 동료가 경제적 억압을 받고 있다고 말해서 언니 스튜디오 소개할게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월급을 다 가져가고 카드도 통제하고 있어? 겁이 많아서 이혼도 못하고. 나는 메모장에 그녀의 정보를 적었다. 내일 연락해 줄래? 무료 컨설팅으로 시작할게. 먼저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법률적인 권리를 알려줄 거야. 은주가 언니, 정말 대단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됐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냥 웃었다. 이는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잠자기 전에 스튜디오 로고를 디자인했다. 작은 USB 모양 안에 핑크색 꽃이 피어있는 모양이었고 아래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었다. 결혼 반지를 로고 옆에 놓고 나는 스마트폰을 보았다. 정유진이 카톡을 보냈다. 아기가 오늘 잘 잤어요.
지원 언니, 고마워요. 뒤에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내일 만나 아기 옷 사러 가자라고 답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새로운 삶이고 USB와 결혼 반지가 함께 증언하는 행복이었다. 아기용품 가게의 온도는 따뜻했다. 정유진이 연보라색 세본 상의를 들고 눈을 감았다. 이거 너무 예뻐요. 아기가 입으면 어떨지 상상이 안 돼. 그녀의 손은 아직 살짝 떨렸지만 선택하는 모습은 확실했다. 어제까지는 아기 물건 따위 내가 알아? 라고 외치던 박민준과 달리 나는 그녀의 뒤에서 조언만 건넸다. 이 재질은 피부가 예민한 아기에게 안 좋아. 100% 면인 이건 어떨까? 계산할 때 정유진이 먼저 카드를 꺼냈다. 지원 언니, 오늘은 제가 살게요. 김 변호사가 양육비 준비금으로 50만 원을 미리 받아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고 카드는 새로 발급받은 개인 체크카드였다. 지난주까지는 박민준이 준 부속카드 하나로 모든 걸 했다는 걸 생각하면 그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띈다. 다음 주에는 아파트도 구할 거예요. 혼자 살 만한 작은 원룸이야. 가게 문밖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옷은 늘어지고 구겨졌고 머리도 안 정리한 채로 김지원. 너 이래서 안 돼요. 라고 소리쳤다. 그녀가 정유진을 쳐다보는 눈빛은 원망이 가득 찼지만 정유진은 나의 뒤로 살짝 숨지 않고 직접 맞섰다. 시어머니, 이제 저는 박민준 씨와 관계가 없어요. 아이 양육비는 법대로 받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었다. 유진아, 넌 아직 젊어. 그런 아이 데리고 혼자 살면 어때? 저쪽으로 돌아와. 엄마가 도와줄게. 그때는 왜 안 도와줬어요? 정유진이 돌아봤다. 박민준 씨가 저를 버렸을 때 시어머니는 내 잘못이야라고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자 나가 인터럽트했다. 시어머니, 박민준 씨가 7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지금은 세금 추징도 받고 있어. 당신은 그에게 집중하는 게 좋아? 시어머니가 나의 팔을 붙잡았다. 지원아, 엄마 잘못했어. 그때는 미쳤어. 너 좀 용서해. 돈 좀 빌려줘. 민호가 학교 복학하려고 해. 1200만 원을 갚으면 이야기해도 된다. 나는 그의 손을 떼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행동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시어머니가 주저앉는 모습을 뒤로하고 나는 정유진과 함께 차에 올랐다. 괜찮아. 응, 이제 그들은 저에게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녀가 웃었고 그 미소는 아기 옷 색깔처럼 밝았다. 오후는 스튜디오 인테리어 현장에 갔다. 벽은 하얗게 칠해졌고 창문에는 새 커튼을 달고 있었다. 시공사장이 내일 책상과 의자가 들어올 거예요. 인터넷도 연결됐어요라고 말했고 나는 창가에 놓을 식물을 골랐다. 라벨더와 스파티필름은 차분한 향기가 나고 잎사귀는 맑은 녹색이었다. 이곳에 오는 클라이언트들이 고통을 잊고 희망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작업대에 USB를 놓고 컴퓨터를 켰다. 스튜디오 운영 계획 문서를 열었고 첫 번째 서비스로 무료 재정 컨설팅, 가계부 정리 교육, 법률 정보 제공을 적었다. 이수진이 보내준 미혼모 경제 지원 프로그램 정보도 첨부했고 정유진의 경우처럼 각 클라이언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거다. 결혼 반지를 작업대 서랍에 넣었고 서랍 안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힌 메모지도 함께 있었다. 저녁 3시, 은주의 동료인 이미연 씨가 왔다. 그녀는 안경을 쓰고 소리도 작았고 남편이 월급을 모두 가져가서 제가 마트 장보는 돈도 요청해야 해라고 말하며 눈물을 감췄다. 아이 학원비도 못 내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못 갚고 이혼하면 아이를 잃을까 봐 겁나요? 나는 그녀에게 가계부 양식을 건넸다. 먼저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지출과 수입을 적어주세요. 남편의 월급액, 카드 사용 내역,
집세와 전기세는 누가 내는지도 명확히 적어. 나는 컴퓨터로 배우자 재산 공유 권리 문서를 열었다. 남편의 월급은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그가 혼자 독점하는 건 불법이에요. 이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서 배우자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미연 씨의 눈에 빛이 들어왔다. 정말로. 그럼 제가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어요? 응, 아이 양육권은 주로 모친에게 주어요. 그리고 남편이 경제적 지원을 안 하면 양육비를 강제로 추징할 수도 있어. 나는 김 변호사 연락처를 적어줬다. 내일 이 변호사와 상담해. 가계부를 가지고 가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 미연 씨가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지원 씨, 고마워요. 이제야 살아갈 희망이 생겼어요. 그녀가 문을 나갈 때 정유진이 왔다. 그녀는 아기 옷을 스튜디오 안에 놓고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스튜디오에 놓아도 돼요? 천으로 만든 작은 인형이 옷주머니에 들어있었고 인형 옷에는 USB 모양의 패치가 박혀 있었다. 언니의 USB가 힘이 됐어요. 다른 분들도 힘을 받을 거예요. 저녁에 박민준의 전화가 왔다. 나는 통화를 거절했고 음성 메시지가 왔다. 김지원, 미연 씨가 이혼하려고 해. 너가 설득했지? 너 이렇게 사람 가정을 망치는 거라도 하면 나도 너의 스튜디오를 망치겠다. 나는 이 메시지를 저장했다. 이는 그의 협박 증거고 다음에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다. 이수진이 와서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을 도왔다. 우리는 창가에 식물을 놓고 책상 위에 로고 스티커를 붙였다. 언니, 내일 오픈 파티 해야 해. 은주 언니도 하고 미연 씨도 불러요. 그녀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화면에는 하얀 벽과 녹색 식물, USB 모양 로고가 함께 담겼다. 이 사진을 SNS에 올리면 더 많은 여성들이 와요. 밤 10시, 스튜디오에 혼자 남았다. 불을 약하게 켰고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보였다. 나는 작업대 서랍에서 결혼 반지와 USB를 꺼냈다. 반지는 아직 검은 얼룩이 있지만 USB는 새롭게 포장한 것이다. 내일부터는 너희가 많은 사람을 돕게 될 거야. 나는 그들을 책상 위에 놓고 스튜디오 문패를 달았다. 새로운 시작, 생활 컨설팅이라고 적힌 플레이트가 빛을 받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정유진의 카톡이 왔다. 아기가 발을 차요. 언니, 내일 스튜디오 오픈 축하해요. 뒤에는 초음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아기의 작은 발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내일 아기 옷과 함께 와.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해라고 답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오랜 시간 이후 잠이 쉽게 왔다. 내일은 스튜디오 오픈일이고 그것은 나의 새로운 삶의 첫 번째 날이자 많은 여성들의 희망의 시작이었다. 오전 10시 스튜디오 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문간을 가득 채웠다. 이수진이 미리 준비한 노란 장미가 창문에 놓여 있고 문턱에는 축하합니다라는 새빨간 리본이 달렸다. 첫 번째로 온 건 정유진이었는데 그녀는 아기 옷 가방을 메고 배를 살짝 감싸고 있었다. 언니, 오늘 정말 예뻐요. 그녀가 건네는 꽃병에는 작은 USB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다. 은주와 미연 씨도 곧 따라왔다. 미연 씨는 가계부를 들고 웃으며 지난주 남편과 재판에서 월급의 60%를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아이 학원비도 결국 내렸어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번 만났을 때의 슬픔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 찼다. 이 가계부는 모든 지출을 적고 있어? 이제는 내 돈을 스스로 관리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문 밖에서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지원, 너 나와. 이곳은 너 같은 사람이 운영할 곳이 아니야. 그는 스튜디오 문을 쳤고 옷은 더욱 낡아졌고 얼굴에는 희미한 상처가 있었다. 미연 씨, 너도 이 여자의 속임수에 속지 마. 그녀는 그냥 돈을 원할 뿐이야.
미연 씨가 먼저 나섰다. 박민준 씨, 저는 지원 씨 덕분에 내 권리를 알았어요. 남편이 월급을 독점하는 건 불법이고, 이제는 법대로 잘못을 고치고 있어요. 당신은 지원 씨에게 잘못을 했으니 사과하는 게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이전의 소심함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7천만 원을 아직 안 내고 있어? 오늘 안 내면 김 변호사가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거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고 국세청에서 보낸 세금 추징 통지서 사진을 보여줬다. 세금 300만 원도 아직 안 냈잖아. 이대로 계속하면 구금될 수도 있어? 박민준의 팔이 떨렸다. 나는 돈이 없어. 아파트를 매도하면 돼. 나는 부동산 중개인 연락처를 그에게 건넸다. 이 사람이 아파트 매도를 도와줄 거야? 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팔면 7천만 원과 세금을 모두 내고도 남을 거다. 그럼 다음부터는 정직하게 살아. 그가 말을 못하자 시어머니와 박민호가 뒤따라왔다. 박민호는 언니, 나 잘못했어. 복학할 수 있게 도와줘.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냥 웃었다. 1200만 원을 갚으면 유학 관련 컨설팅도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먼저 당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박민준 뒤로 숨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다. 박민준이 주저앉는 모습을 뒤로하고 스튜디오 안으로 돌아왔을 때 정유진이 갑자기 배를 잡고 소리를 냈다. 아파요. 지원 언니, 배가 아파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리에는 살짝 핏자국이 보였다.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은주가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이수진은 정유진을 안아주며 위로했다. 괜찮아, 유진아. 아기가 잘 나올 거야? 나는 정유진의 손을 잡았고 그녀가 만든 USB 모양 인형을 그녀에게 줬다. 이거 안고 있어? 힘이 될 거야. 정유진이 인형을 꽉 안고 울었지만 그 눈에는 기대가 가득 찼다. 구급차가 온 뒤 우리는 모두 병원으로 갔다. 3시간 뒤 간호사가 여자아기 건강해요. 라고 말했을 때 정유진이 눈물을 흘렸다. 지원 언니, 아기 이름을 새롬이라고 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야. 그녀가 아기 손을 가리켰고 아기의 손가락은 작고 예뻤다. 나는 아기에게 작은 USB 모양 목걸이를 걸었고 이건 힘을 주는 마법 물건이야 라고 속삭였다. 한 달 뒤 스튜디오는 이미 20명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받았다. 벽에는 고마워요라는 손편지가 가득 붙었고 미연 씨는 남편과 함께 가계부를 관리하고 있어. 이제는 평등하게 살아요라고 이야기했다. 이수진은 여성 경제 권리 강화 워크숍을 함께 개최할 거예요라고 제안했고 나는 즉시 동의했다. 저녁에 혼자 스튜디오에 남았을 때 나는 작업대 서랍에서 결혼 반지와 USB를 꺼냈다. 반지는 아직 검은 얼룩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여성권익 기금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USB는 스튜디오 전시장에 놓았고 이 물건은 한 여자의 억울함과 용기를 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패를 달았다. 박민준은 아파트를 매도해서 7천만 원과 세금을 모두 내었다. 그는 김 변호사를 통해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의 사과는 나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었고 나는 이미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박민호는 작은 식당을 차려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가을이 다시 왔을 때 스튜디오 앞나무는 황금빛 잎사귀를 떨어뜨렸다. 정유진이 새롬을 안고 왔고 새롬은 USB 목걸이를 입고 웃고 있었다. 지원 언니, 새롬이 USB라고 말하려 해요. 그녀가 웃었고 나도 함께 웃었다. 이곳은 나의 복수가 끝나는 곳이 아니라 많은 여성의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나는 스튜디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10년 동안의 슬픔과 억울함은 모두 지나고 이제는 나의 손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었다. 결혼 반지는 기금으로 기부했고 USB는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에 새로운 시작 문서를 열고 다음 워크숍 계획을 적었다. 첫 줄에는 여자의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가장 강하다라고 적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복수이자 새로운 삶의 의미였다.